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음원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메이저 음악 레이블인 BMG와 디지털 음원 유통을 위한 합작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알리바바는 롤링스톤스, will.i.am 등 유명 팝스타들의 곡 250만 개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불법 다운로드의 천국 이미지가 강해서 해외 유명 레이블들이 진출을 꺼리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방대한 중국 시장을 노리는 대규모 계약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IT 공룡 기업으로 불리는 텐센트가 워너뮤직과 손을 잡았죠. 알리바바는 이번 거래를 통해 음악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할 것이라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알리바바의 풍부한 경험은 음악산업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리고 있는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그리고 빠르게 확장하는 알리바바의 성장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오랜만에 돌아온 거장 벤 모리슨의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조스 스톤과 듀엣으로 부른 곡인데요. 와일드 허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1%대 초저금리 시대, 종잣돈 모을 전략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 1%의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여러 대출, 이자 부담을 해야 될 경우에 금리 좀 낮아졌구나 한숨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동전엔 또 뒷면이 있습니다. 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가야 하는 사회 초년병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정말 목돈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소득으로 사셨던 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인데 이제 노후가 그런 식으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갑갑합니다. 1%대 초저금리 시대.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의 신동일 부센터장이십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낮은 금리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상담 많이 받으시죠? 네, 요즘 기준금리 인하되면서 예. 고객님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돈 있는 분들이나 걱정하지 저희처럼 서민들은 그냥 기껏 모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이율 따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부자 고객일수록 이제 수수료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인은 돈의 단위를 10,000원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부자가 네. 생각하는 돈의 단위는 1원이거든요. 부자라 네. 다르군요. 네. 네. 그러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이것의 네, 이자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은행에서 우리가 좀 많이 몰리는 것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청약저축은 한 2%대 후반에 높은 금리를 드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 계좌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예. 그 초저금리 시대에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금리도 챙기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40%까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절세 전략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있고 저는 아이도 하나 만들어줬는데 아이 네. 것도 그러면은 소득공제할 때 같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소액이지만은 이제 네. 뭐 2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로 해서 예. 자녀 것도 가입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같이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2% 후반의 고금리라는 말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네. 금리가 낮아졌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정말 전세금 마련할 때마다 정말 목돈 필요하고요. 결혼자금, 사업자금, 뭐 이런 것들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젊은 층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낮은 이자 시대에 저축만 해라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네, 이제 그 저축도 중요하지만 네. 그 월급 외에 이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조금 평상시에 생각을 해서 아, 예를 들면 이제 부자들은 월급에 이제 그 자신을 대신해서 소득을 올려줄 아바타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예. 단돈 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그 일과 끝난 후에 어떤 아르바이트도 괜찮고요. 예. 또 제2의 인생을 대비를 해서 그런 이제 그 뭐 음식점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좀 주말을 활용해서 적극 활용하시면 네. 그게 다 이제 추가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이제 조금 접근을 하셔서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결혼자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박인비 커리어 그랜드 적금 네.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한 2% 중반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가맹점 우대 적금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3년짜리지만 한 2% 중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첫 재테크 적금이나 국민 재형 저축이 그 4% 중반 정도 금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조금 연령대별 또 직업별 예.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경우에는 4%대까지도 받는 상품이 또 있군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가입 조건은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소득 기준이라든지 나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근데 초반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들어왔는데 부자들에게는 아바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더 올릴 그런 어떤 그 딴주머니를 만들어라? 딴주머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 중요한 말씀이네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이제 뭐 그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네. 맞벌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주부 고객이 뭐 짜투리 시간 한 3-4시간 활용을 해서 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난 후에 이제 간단하게 뭐 파트타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 아파트 단지에 베이비시터를 하거나 이래도 네. 사실은 50만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바타를 네. 단돈 10만 원부터 이렇게 늘려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을 더 하라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특판 상품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이었나요? 정말 파격적으로 연금리 5.5%짜리 1년 만기 적금 상품이 나온 걸 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금리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은행 금융권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벤트성 상품이 가끔 나오는데 네. 소위 이제 특판 상품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좀 부지런한 고객들이 특판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좀 그 창구에 직원과 친해져서 좀 좋은 상품 나왔을 때 연락을 달라든지 네.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은행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방문을 해서 예. 자주 그런 정보를 물어보면 은행별로 이제 그 특판이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꼭 놓치지 말고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판 상품 좋죠. 그리고 이번에 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요. 네. 연금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을 좀 많이 늘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펀드를 많이 가입하는데 네, 소득공제 장기 펀드 같은 경우 일명 소장 펀드로 네. 활용하시면 600만 원까지 이제 불입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40%에 해당한 24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연봉에 따라서는 이제 많게는 꽤 상당한 금액을 절세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적립 IRP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추가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그 퇴직 소득, 예. 연금을 받는 재원을 좀 늘리는 의미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상품도 이제 그 미래에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절세 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희 부모님하고 좀 윗세대 같은 분들은 건물 하나 있으면 된다. 혹은 은행에다 퇴직금 넣어놓고 이제 이자 소득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노후를 계획하셨던 게 많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돈 맡겨놓고 퇴직은 하셨는데 이자가 정말 쥐꼬리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께 조언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PB센터에 있다 보면은 이제 50대 중반이나 60대 중반에 퇴직하신 분들이 네. 많이 찾아오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정기예금 등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계속 그 상품을 고집하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절대 안정형 성향의 고객이라도 최근 트렌드는 20%에서 30%까지 그 투자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네.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지금 1%대 사실 저금리인데 이것을 한 3% 중반에서 5%까지 좀 목표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은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100% 거래하던 고객이 한 10%에서 20% 정도 중위험 중수익인 이제 ELS 네. 증권연계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축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이 한 3% 중반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장기 상품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비과세 혜택이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개인당 2억 원까지는 이제 저축보험 같은 데다 좀 입금을 해 놓으시고 네. 매월 세후로 한 3% 정도의 이렇게 중도인출 제도로 활용해서 찾아가는 방안도 틈새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축보험은 몇 년이나 들어야 되나요? 이제 개인당 2억 원 이하는 이제 2년 납 10년 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뭐 연납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2년에 걸쳐서 납입하시면 원금이 1억이 될 텐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매년 연말에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중도인출해서 가져가시면 네. 정기예금과 달리 이제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하실 것은 이제 10년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ELS 상품이 많이 뜨는 것 같은데요. 네. 위험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네. 낙인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물론 이제 개별 그 주식이 아니라 그 주가 지수 예를 들면 S&P 500이라든지 홍콩 H 주식이라든지 이런 기초 자산을 가지고 ELS 상품을 이제 가입하시게 되는데 네. 가입 후에 이제 보통 이제 3년 만기 6개월 조기 상환형 구조가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유의하실 것은 손실 구간에 해당한 낙인 조건이 50%냐 55%냐 이것을 좀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고 이제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 좀 발생해도 내가 그 감수가 가능한 범위가 만약에 종잣돈 5천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다면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는 ELS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저금리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자산의 배분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뭐 50%에서 55% 정도의 낙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제 그 구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초 자산이 S&P 500이라든지 홍콩 H주를 기초 자산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보다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서 55%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6개월 스텝 다운형이라 해서 계속 6개월 시점에서 90%, 80%, 85% 이렇게 스텝 다운형입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기초 자산의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상환이 연 8%로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조기 상환 조건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기 상환 조건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지만 네. 투자에 따른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좀 악화됐을 때 네. 어떤 나의 그 귀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종잣돈 만들기 위해서 이 초저금리 시대에 이것만은 기억해 놔라라고 질문을 드린다면은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올해 이제 61세 이상 고객일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사회 초년병이나 이제 그 종잣돈을 계속 마련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자신의 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부자들 중에는 커피 한 잔을 시켜서 이렇게 두 분이 나눠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정말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값이 예. 5,000원이라고 보면 네. 두 분이 마시면 10,000원이겠지만 네. 이것 한 잔으로 나눠 마시면 사실 5,000원이 전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볼 때도 저희가 예. 조조로 보면은 2,000~3,000원 정도가 전략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을 잘 발품을 네. 팔아서 찾아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다면 네.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좀 아껴라. 전략하자 이걸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의 신동일 부센터장이었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와 글로벌 경제 이슈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에는 지금 초저금리 얘기 계속했었는데요. 은행들도 지금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금융업을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요. 문자 언제든지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박스권입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벗어날 거란 내용의 기사가 많은데요. 박스권은 주가 지수가 일정한 폭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깨지 못하는 양상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박스 안에 갇힌 것처럼 올라봤자 2100, 내려봤자 1800으로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주식을 사려는 세력과 팔려는 세력의 힘이 비슷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급격한 변화를 꺼리는 거액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선 금리 인하와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2060을 넘어서면서 이번에야말로 박스권 상한선인 2100을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부에서 저희가 초저금리 시대에 종잣돈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큰 방법은 없던데 은행들도 이 저금리 때문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실은 이 초저금리, 그냥 저금리 아니라 초저금리죠. 초저금리죠. 이거에 대한 다양한 어떤 파장, 영향 이런 거를 봤는데 요즘 이 경제면에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유심히 보고 정리해 보니까 은행들도 이 초저금리를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 해외로. 예. 우리 얼마 전에 뭐 중국계 은행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우리 은행들도 국내 은행들도 이게 워낙 이게 금리가 낮으니까 네. 그 금리 은행이란 게 본질적으로 이제 예금 이자를 주고 또 그걸 대출 이자로 받고 그 예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대출하고 그 차이로 말하자면 먹고 사는 돈 장사들인데 그게 워낙 적으니까 저금리니까 그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국내에서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해외로 막 달려나간다. 네. 그렇게 지금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면은 신규를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은 일단 늘어나는데요. 네. 그 이익 마진도 많이 남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다더군요. 저 보니까 우선은 이 자산을 국내 운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내 지책으로 나가는데요. 네. 해외에 나가면 예대 차이가 우리보다는 더 커지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가겠죠. 가령 지금 은행들이 많이 몰려가는 게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게 예대 마진 차이가 한 1.6, 1.7 막 그렇다 그래요. 그거를 뭐 문자 쓰면 순이자 마진 해가지고 왜 NIM, NIM, 뭐 넷도 뭐 인터레스트 뭐 그런 있죠, 그죠? 뭐 마진 해서 어쨌든 그 이익 차이가 1.6, 1.7인데 예컨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데 동남아권으로 가면 5% 정도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이제 금리 자체가 우리보다는 아직 더 성장하는 사회니까 성장에 맞춰서 금리도 높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예대차로 본다면은 미국 같은 데도 제가 듣기로는 한 3.몇 % 그러니까 예대차가 한 3.7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은행이 좀 더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은행이 수익도 누리고 대신에 공적 자금도 쉽게 안 갖다 주는 그 은행 이익 내도록 그런 체제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관리 정부에서 뭐 일종의 가이드도 하고 어떻게 유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좁으니까 은행으로서 버틸 방법이 없죠. 돈 자산을 아무리 많이 굴려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빤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해외로 나간다 이건데 원래 보니까 세계 국내 소위 4대 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아마 한 50개 정도 지점을 낼 것 같다고 합니다. 해외에요? 예, 원래 낼 것만. 그 대부분은 그러면은 동남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동남아가 많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 은행이 덩치는 제일 큰 건 아니지만은 14개국에 뭐 최외 점포가 185개나 된다고 하네요. 네. 요게 아마 점포 분류에 따라서 법인 소속이냐 지점이냐 단순히 사무소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걸 통틀어서 185개라는 게 사실 적은 편 아니죠. 그죠? 신한은 16개국에 70개 지점 점포가 나가 있고 하나은행은 7개 나라에 36개 외환은행은 좀 많네요. 22개국에 88개. 네. 그럼 국민은 좀 적어서 10개국에 16개 나가는데 하여튼 올해도 한 50개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은행이 25개,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인도네시아 10개를 지점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고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성장 국가고 하니까 은행으로서는 여기 가서 돈 좀 벌어보자, 돈 장사 좀 제대로 해보자, 뭐 그런 이미 또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영업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취지일 겁니다. 아마. 가서 기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 같은 거를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그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번 은행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지역에 맞게 한답니다. 지역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기업금융 해가지고, 기업에 거래를 하고, 또 어떤 데는 동남아 같은 데는 개인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한다던데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하고 잘 신뢰관계를 해놓으면 거기서 오기도 하고, 그렇겠구나. 캐나다 나간 어디도 보니까 개인들 많이 한다 그러고, 지역에 따라서 은행들이 전략을 짜겠죠. 여기는 기업금융을 하는 게 좋겠다, 개인금융을 하겠다 하는 게. 획일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은행 하면은
카드사 있고 뭐 캐피털사 있고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전략이 돼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카드 같은 거나 다른 캐피탈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도 네. 일단 은행부터 나가면은 예. 요즘은 또 보니까 나가서 무슨 카드사 이게 제휴해서 꼭 같이 천대를 맞추고 가지 않더라도 현지하고 제휴해서 카드사 또 하고 막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여기서 뭐 근데 우리 은행이 나가면 뭐 우리 카드랑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현지하고도 하고 하는 그런 네. 전략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아까 이 초점이 은행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게 네. 결국 이 저금리의 한 모습인 거고 네. 또 조금 이렇게 돈 장사가 좀 더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예대 마진 차고 큰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간다는 건데 은행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은행들 얘기가 예. 그동안 40년 동안 같이 속에서 내수기업 하던 그 예. 내수기업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비판 그런 오명을 좀 벗어보겠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잘해보겠다. 뭐 그렇게 나간다는데 국내 예. 점포가 은행 점포가 한 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점포가.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뭐 워낙 저금리니까 이제 이것만으로는 국내에서는 하여튼 뭐 장사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러면 은행도 이제 수출기업 되는 건가요? 예. 부러움 수출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죠. 사실은 예. 선진국들은 보면은 금융 선진국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영국 그렇죠. 같은 우리 SC 같은 데 예. 보면은 영국 본토에서는 SC 영업 기반이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중동 그다음에 뭐 스남아시아, 인도 이런 쪽에서 쫙 우리도 SC 제일은행 저번에 그렇죠. SC 연영왔듯이 쫙 해외에 가서 그 많은 자본과 그 노하우 이런 걸 예. 가지고 또 돈을 벌어 가지고 오고 국내에서는 아주 소수만 한다고 하잖아요. S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 뭐 돈이 축적되고 금융 노하우가 있는 데서 좀 저개발 국가로 나가는 건 아주 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해외 지점을 내는 형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중국 네. 같은 데 진출하려고 하면은 아마 그 합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방식들도 다 각각 다르겠죠?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해외 지점 점포가 많고요. 예. 또 그다음에 뭐 좀 아까 말한 합작도 있고 M&A도 꼭 좀 한다 그래요. 신흥국 M&A. 네. 그래서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BME라고 하네요. BME라는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아예 막 현재 있는 은행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영업 기반으로 해버리는. 네. 우리도 보면 외환위기 때 보면 뭐 HSBC, SC가 국내 제일은행을 인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중국의 안방보험이 우리 동양생명을 살려고 하듯이. 그러면 예. 거기 사람들도 있고 또 영업 기반도 있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수하는 게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의 BM이라는 은행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은행도 뭐 베트남, 필리핀 네. 그런 데 가서 M&A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게 민간에서만 그냥 나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 당국에서 좀 도움을 실어줘야지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은 규제가 해외에 나가는 규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다시 말하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해온 걸로 봐서. 현지에서도 우리 규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예, 현지 예. 규제는 당연히 나가는데 맞춰야 되는데 네. 우리도 나가는 거 아마 은행 자체가 사실은 뭐 규제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면허 사업이거든요. 네. 다른 어떤 사업과 달리 은행은 정부가 면허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면허증만 가지면 아주 크게 떼이지만 않으면 남는 장사입니다.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다른 것과 달리 특혜 산업이고 말 그대로 면허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은 저축자들을 예금자를 대신해서 간섭하고 또 뭐 규제하고 뭐 들여다볼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정도가 돼야지 심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가령 해외에 나가는데 뭐 무슨 조건을 맞추어라 어떤 범위 내에서만 자꾸 하라고 네. 만약 우리 안에 인바운드로서 국내에서 많이 그거를 규제하는 대목이 있다면 저는 그 규제 대목이 어떤지 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있다면 나가는데 지장이 있겠죠. 오히려 자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외환위기 때문에 동남아의 그 외환 투자 자문에서 크게 낭패보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니라면 예. 은행 자유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전체 자산의 뭐 이를테면 몇 % 이내에서 어떤 규정 내에서 하는 건 다 밖으로 나가라고 오히려 권장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정말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도 더 이상 이제 내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게 사실 일본에서 봤던 것 같아요. 보험사들, 생보사들 네. 일본에서도 많이 망하면서 해외로 가야지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들을 많이 내세웠었거든요. 예, 국내도 대부업계라든가 예. 저기 좀 비싼 그 특정 분야의 돈은 뭐 일본계 자금이 지금 굉장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나가는 게
아까 말 내수 기업 벗어나겠다 말을 가지고 저금리라고 했지만 은행들 자체가 그동안 관치를 즐겨왔거든요. 정부 간섭은 투덜투덜하지만 정부 보호하에 그냥 따뜻한 밥 먹고 온 겁니다. 은행 자체가. 은행원들 제가 은행원들이 당신네들은 투쟁할 거에 대해서는 투쟁 안 하고 쓸데없는 거 옳고 리본 달고 맨날 시위한다는데 관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독립적인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래서 손 짚고 정부 우산하에 그저 형님 밑에서 이렇게 사는 시대 벗어나서 관치에 벗어나서 제대로 된 돈 비즈니스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도 벌고 성과도 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글로벌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죠.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원 부장님? 네, 여보세요? 네. 예, 대답이 안 들려서 당황했습니다.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 금융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다라고 선언을 했나 봐요. 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초심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원래는 그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그렇죠. 백열전구를 만들어서 사업화한 그런 기업이고요. 역사가 123년. 1879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100년 만에 역사상 최대의 구조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GE라고 하면은 제조업의 메카,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데, 그동안 금융업, 부동산 이런 쪽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했었던 거를 이제는 제조업 중심 회사로 다시 재편을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현재 GE를 이끄는 사람이 제프리 이멜트인데, 과거 GE를 이끌었던 잭 웰치의 유산이 바로 금융업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했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GE의 이제 수익 구조를 보면 금융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절반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띄어내면은 몸집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일단 그 GE는 그 금융업을 일단 떼어내고 그 기존의 이제 항공이라든가 뭐 리스,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쪽을 좀 더 키워가지고 사업을 키우겠다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금융업에서 손을 뗀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금융업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황이 좋을 때는 그렇죠.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이런 게 오면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 주는 양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털고 가겠다 이런 좀 의미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호황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또 금융위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 그 오바마 정부 오바마 취임 이후에 금융 쪽의 규제를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GE도 좀 부담을 느끼고 GE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7번째로 그 규모가 큰 금융업체인데 당국의 규제가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좀 털고 가겠다. 그런 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떼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주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주들의 불안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배당 정책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 좀 주주 달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GE가 원하는 만큼의 그 실적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동안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기사도 잘 안 나오고 소식도 없고 그렇더니 이런 것들을 좀 짜고 있었군요. 예, 뭐 조용하다 보면은 이제 큰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증시도 참 잘 나가고 있어요. 웬만한 곳은 다 지금 장세가 좋은데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오는 장세라고 봐야겠죠? 예,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지만 그 각국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네. 이 풀었던 돈이 결국 가는 곳이 이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주식시장으로 좀 돈이 몰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7경 6,5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뭐 감이 안 잡히는 이제 숫자까지 올라간 건데 이 글로벌 증시 시총이 그 올해 들어서만 5조 달러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또 47개 주요국 주가 지수 중에 14개 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뭐 미국, 뭐 독일, 영국, 스위스 다 이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돈풀기 정책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이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일본, 유럽, 중국까지 이제 최근에 이 대열에 가세를 했고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게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또 네. 우리나라도 뭐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홍콩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자기 나라 기관 투자자들한테 홍콩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한도를 확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홍콩 증시로 몰려들고 있고 중국 돈이 몰려들면서 홍콩 증시가 지금 뒤늦게 불이 붙었습니다. 네. 예, 이 영향으로 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중국이 홍콩 증시를 좀 부양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거꾸로 중국 증시를 더 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홍콩이랑 중국에는 같은 종목이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가 두 나라에 있는 주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홍콩에 있는 종목이 이제 너무 낮으니까 이쪽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상하이 증시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좀 기대들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거품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고 돈의 힘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뭐 2,100 가까이 가고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조정 가능성도 좀 있고, 지금 주식 랠리가 2009년 이후에 6년째 뭐 사실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점점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장원 부장님이나 저나 기자들은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거품이 끼고 있다. 이 과열되면은 나중에 꺼지면 힘들다. 우리는 이걸 걱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돈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든 달려가시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가들이 해외로 좀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뭐 세계 랠리에 따라서 오르니까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올리는 증시. 그렇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IT 제품을 팔았던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수입하는 규모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한 편견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농산품을 수출하고 우리는 중국의 휴대폰, 컴퓨터, TV 세탁기 이런 걸 수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이런 인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된 건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고부가 가치 제품 IT 제품,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다는 게 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연평균 10% 이상 감소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 증가율은 2014년부터 상승세로 이제 반전해서 2014년에는 8.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쪽의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수입 침투율이라는 지표를 이제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 제품이 그 국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시장 점유율, 그게 이제 수입 침투율인데 그게 요즘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음식료를 제외한 경공업, 석유화학, 기계 이런 곳에서 수입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는 곳이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우리가 걷어들이는 무역 흑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75억 달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 이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그 감소세가 네.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연구개발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그 먹거리를 투자를 해서 네. 앞으로 돈 벌 그 국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이라든가 동남아 네. 이런 신흥국 시장을 좀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형의 서비스까지도 침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내 마케팅을 하면은 판매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할 때 신이나 종교를 끌어들이면은 네. 좀 효과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네. 그 뉴욕타임스가 최신 논문을 하나 소개했는데 예.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마케팅의 신의 개념을 적용하면 네. 소비자들이 위험을 더 떠안는 성향이 늘어나고 하고, 왜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할 때 효과가 있다는 건데, 네.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들을 무모하게 만들어라. 일단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신의 어떤 도움을 주는 멘트를 예. 집어넣으면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신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기 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위험한 그런 알겠습니다. 구매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신의 마케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네, 7630번님 생생경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여러 분 있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보내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전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